테슬라가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하고 네. 주가가 그날 하루에만 거의 10% 넘게 하락하면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안 좋은데요. 근데 사실 이게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고 예견되었던 일이었어요. 이게 왜 밀리고 있냐면 자기들이 봤을 때도 이제 2030년 몇 년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화석 연료로 완전한 전환이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네, 쉽지 않은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50% 정도의 소비자들은 현재 전기차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2026년부터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그거보다 더 먼저 오를 수도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신민철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그럼 멘탈 어디까지 한번 깨져보셨습니까? 네.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갔어요. 진짜요? 네. 어떤 일이 있었었어요? 나름 확신을 가진 바이오주, 이른바 몰빵 투자를 그쵸. 했는데, 근데 그게 약간 작전주에 가깝더었어요. 네. 그래서 그 작전에 이제 당하면서 거의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렸죠. 와, 멘탈 그냥 산산조각 났었겠는데. 그쵸.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회복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 이제 한 이틀간은 거의 페인처럼 지내다가 3일째 되는 날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밑바닥에 떨어져 보니까 더 많은 게 보이더라고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오늘 진짜 말도 안 되게 큰 금액을 다 잃었지만 이거를 교훈 삼아서 여기서 잃은 돈의 100배, 1000배를 다시 벌고야 말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일어났죠. 그러면 그 뒤로 이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6년, 7년 전 정도까지는 거의 단기 투자, 좀 길어야 중기 투자 정도의 트레이딩 위주로 투자를 하다가 이제 별도로 장기 투자를 하는 계좌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장기 투자 계좌가 더 좋은 거예요. 이거 짧게 아무리 해봐야 벌었다 잃었다 벌었다 잃었다 벌었다 잃었다 하다 보면은 나중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장기 투자 위주로 점진적으로 이제 변화를 한 거죠. 단타를 조금씩 줄이고 장기 투자 계좌를 좀 더 키우면서 투자를 하다가 코로나 터지기 직전 한 2019년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주식으로 자금을 옮겨가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는 이제 미국 주식과 이제 나중에는 암호화폐까지 포함해서 투자를 해오고 있죠. 그럼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보통 주식과 이제 사랑에 빠진 주식이 하나씩 있잖아요. 어떤 거 결혼하셨습니까? 테슬라를 많이 투자를 했었고요. 이제 그 이전에는 애플도 투자를 했었고 더 이전으로 가면은 삼성전자를 굉장히 쌀 때부터 투자를 했죠. 그러면 테슬라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테슬라에 대한 걱정하잖아요. 이제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테슬라가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하고 주가가 그날 하루에만 거의 10% 넘게 하락하면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안 좋은데요. 근데 사실 이게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고 예견되었던 일이었어요. 저는 한 1년, 한 3개 분기 이전부터 조금 2024년과 2025년에 테슬라의 단기적 전망이 좀 안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테슬라라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얘가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회사고 로보틱스 회사입니다. AI 회사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현재 이익의 90%는 전기차, 더 나아가서는 90% 이상이죠. 전기차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쨌든 전기차 회사예요. 전기차의 매출과 이익률이 회사의 실적을 결정을 하는데 단기적인 한 2024년, 2025년까지의 이 전기차 비즈니스의 전망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이미 당장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한 1년 전 정도부터 예견이 둔화되는 게 그렇죠. 둔화되고 있는 게 보였죠. 2022년 대비 2023년에 전기차 시장 전체, 꼭 테슬라뿐만이 아니에요. 전기차 시장 전체의 성장률이 갑자기 확 둔화가 됩니다. 2022년까지는 이제부터 그냥 다 전기차로 바뀔 거다 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올라왔었잖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2023년에 거의 평행선을 그려요. 근데 그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경기가 조금 둔화되기 시작했고 그럼 사람들이 차 같은 거에 돈을 좀 안 쓰죠. 자동차는 대표적인 시크리컬이죠. 경기 민감 기업이고 경기 민감 섹터입니다. 거기에 일단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고금리. 고금리 되면 사람들 자동차 대부분 할부로 사시잖아요. 근데 금리가 높은데 누가 마음껏 돈을 쓰겠어요. 세 번째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전 세계적인 추세가 한 2030년 정도부터는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게 슬금슬금 뒤로 밀리고 있어요. 뭐 2035년, 2040년. 이게 왜 밀리고 있냐면 자기들이 봤을 때도 이제 2030년 몇 년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화석연료로 완전한 전환이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네,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포부는 당차게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2030년, 35년에는 그렇게 화석연료를 최소화하고 전기차나 친환경 에너지,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쉽지 않아 보이니까 그 목표가 점점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영향을 받고 있고 또 가장 큰 영향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될 때 그 패러다임 시프트의 포인트를 뭘로 잡으셨냐면은 예전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때 그래서 애플이 세계 1위 기업이 된 거잖아요. 그때 그 패러다임 시프트와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해왔고 당연히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조금 함정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은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때는 이게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바보였어요. 왜냐면은 그쵸. 스마트폰의 인프라는 결국 뭐 위에서 완성이 됩니까? 인터넷 위에서 완성이 되는데 인터넷이 이미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이미 깔려 있었던 거죠. 오히려 피처폰의 인프라가 뒤져 있는 인프라였던 거죠. 아, 인프라는 신경 쓸 필요도 없이 그쵸? 나오면 바로 쓸 수 있는. 빠르게 넘어간 사람이 이득이고 나중에 넘어가는 사람이 손해였어요. 근데 지금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는 어떤가요? 인프라를 깔면서 가는 거죠. 그렇죠. 인프라는 이미 화석연료, 내연기관차에 맞게 다 깔려 있잖아요. 전기차는 이제부터 깔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넘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희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던져서 희생을 하고 그 사람들의 희생 위에 전기차의 인프라가 이제부터 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는 지금 전환을 빨리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손해를 보고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얼리 어답터 성향의 소비자들은 전기차를 많이 샀어요. 근데 그 성향의 소비자라는 게 이렇게 한정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사고 나니까 그 뒤에 있는 일반 성향 또는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지금 전기차를 안 사고 있는 거예요. 인프라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실제로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50% 정도의 소비자들은 현재 전기차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웬만하면 바꾸지 않을 사람들이란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언제 바꾸냐? 인프라가 다 확립이 돼야 그때 바꾸겠다. 다 되고 법적으로 내연기관 판매가 이제 안 되기 그쵸. 시작할 때쯤 억지로 바꾸는 사람들이 네. 생기네요. 그래서 우리가 2022년까지 전기차가 성장을 했던 이 속도로 계속 성장을 할 거라고 봤는데 그게 갑자기 이렇게 꺾인 거죠. 그게 2022년 말을 넘어가는 기점부터 이미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이미 어느 정도 보였던 거죠. 예. 그리고 그게 2024년이 돼서는 모두가 알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영업이익률이 16%, 많을 때는 20% 가까이 갔던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 지금 8%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토요타의 영업이익률이 9에서 10%거든요. 기아가 11%인가 네, 그러니까 지금 내연기관차, 전통차 업체의 영업이익률을 하회하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평균보다는 위에요. 평균 영업이익률은 5에서 6%거든요. 아직은 평균보다 위인데 점진적으로 좀 좋은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하회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지금 업황이 안 좋다. 그게 2024년 5년 정도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장기적인 비전은 저는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2026년부터는 사이버 트럭이 2025년 말 정도 되면은 연 25만 대 이상 완전한 양산 체계를 갖추고요. 그 다음에 소형차 모델 2? 네, 모델 2. 뭐 이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소형차가 2026년 정도부터는 이제 파일럿 생산, 양산까지는 아니고 이 시작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 현재 베타 버전이죠. FSD가. 근데 얘가 이제 정식 배포가 되고 이제 미국 외에 다른 나라로도 보급이 시작될 시점 된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될 거고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 봇도 내년 정도부터는 몇 대 파일럿 테스트 생산을 한다 그랬죠. 그럼 2026년 정도 되면은 아직 양산은 가지 않겠지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명확화가 나오죠.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면 주가는 항상 먼저 달리거든요. 테슬라가 주가가 크게 올랐던 것도 2019년, 2020년이잖아요. 그럼 이때도 테슬라가 전기차를 많이 팔던 때가 아니죠. 근데 모델 Y가 아직 많이 팔리진 않았던 때예요. 근데 왜 많이 벌써 올랐냐?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죠. 기대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테슬라도 2026년부터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그거보다 더 먼저 오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그냥 당장의 전기차만 보면은 올해와 내년까지는 조금 도전적인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공식 그대로 적용하면 AI는 그 비슷한 난관을 겪을까? AI는 스마트폰처럼 갈 것 같아요? 아니면 전기차의 길을 갈 것 같아요? AI에 대한 사실 지금 전망은 전문가들마다도 다 엇갈려요. 어떤 전문가들은 이미 와 있는 미래다라고 하는 전문가가 있는 반면 어떤 전문가는 아니다, 과대 광고다. 네, 지금 너무 기대감에 들떠 있다.
라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현실화되어 있는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시가총액 1위를 넘었죠. 예. 근데 이게 갑자기 있었던 건 아니고 최근 5년 내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일시적으로 애플의 시가총액을 3번 넘었어요. 그러니까 1위를 잠깐 했던 예. 거죠. 근데 저는 이번에 시가총액 1위 된 거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봐요. 물론 애플에게 잠깐 다시 역전될 수는 있지만은 저는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애플이 우리가 상위 7개 기술주,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는 기술주 중에서 AI 측면에 있어서 가장 뒤져 있어요. 물론 애플도 지금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는 어쨌든 좀 뒤져 있어요. 근데 앞으로 뭐 VR이 나오고 이러면서 바뀔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뒤져 있는데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시점에선 탑이죠. 오픈 AI에 100억 달러 투자했던 게 완전 대박을 치면서 지금 당장으로서는 탑이죠.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본인들의 비즈니스에서 AI를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오피스에 코파일럿을 도입을 하면서 요금제를 넣었죠. 예. 그러면서 아직 본격 그 서비스라기보다는 베타 서비스에 가깝게 하는데 어쨌든 요금제를 넣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익화에 성공을 하기 시작한 거죠.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고가의 지금 모델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그게 판매가 엄청나게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AI는 지금 이미 수익화를 시작한 단계다. 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대감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만 일부 기업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기대감에 먼저 달리면서 밸류에이션이 조금 거품인 기업들도 있겠죠.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부터 분명히 수익화가 되면서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이 성립된 그런 흐름으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AI 중에서 네. 좀 주목할 만한 기업 뭐 생각하시는 것도 있어요? 일단은 저는 원탑은 당연히 엔비디아라고 생각하고요. 코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코인 수혜주면서 AI 수혜주잖아요. 네, 그렇죠. 둘 다. 예. 동시에 들어가고 네. 엔비디아는 또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데는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한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골드러시로 치면은 금광을 직접 캐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엔비디아는 뭐냐면 그런 기업들이 금강을 캐기 위해 필요한 그래픽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곡괭이를 파는 회사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기업들이 AI를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그래픽 반도체가 필요한데 거기에 결국 엔비디아의 GPU가 필수적이란 거죠. 물론 뭐 TPU, NPU 이러면서 각 기업들도 자체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다 충당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향후 미래의 AI는 수요가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렇다면은 그래픽 반도체는 결국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생각을 했을 때 엔비디아는 원픽이 될 거다. 물론 지금의 가격이 꼭 밸류에이션적으로 메리트가 있냐는 별도로 얘기를 해야겠지만 중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가 원픽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시가총액을 넘은 게 단기적인 일이 아니다. 보통 시총 1위가 바뀔 때는 상징적인 의미가 그렇죠. 상징적인 의미. 예. 그게 뭐냐면 2010년대 모바일 웨이브였죠. 그게 애플을 시가총액 1위로 만든 거예요. 엑소모빌을 꺾고. 그러니까 옛날에 엑스모빌 1위였었어요. 사람들 모르더라고요. 그게 시가총액 1위가 됐던 게 모바일 웨이브예요. 2010년. 우리가 팡이라고 하는 주식들이죠. 그게 202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AI 웨이브라고 저는 봅니다. 그 AI 웨이브의 개막을 알리는 그런 전조 증세 같은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시가총액 1위를 넘은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AI 웨이브에 테슬라가 탈 수는 없어요? 있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2024년 현재 시점에서 AI 웨이브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 AI입니다. 전부 인터넷, 디지털 상에서 움직이는 AI죠. 챗 GPT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구글의 바드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빙도 그렇고, 전부 그냥 소프트웨어 상에서의 AI예요. 우리 현실 세계에서 물리적으로 구현된 AI가 아니라 디지털 세계에서 구현된 디지털 AI예요. 근데 테슬라의 AI는 결이 좀 다릅니다. 자율주행 뭔가요? 우리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AI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테슬라가 개발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물리적 AI죠. 이 물리적 AI는
챗 GPT가 대체해 줄 수 없는 거죠. 빙이 대체할 수 없는 거죠. 바드가 대체할 수 없는 거죠. 물론 그런 회사들이 로봇이나 자동차 회사를 인수해서 뭐 구글 같은 경우에 이미 하고 있지만 인수를 해서 거기에 자신들의 AI를 심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서로 따로따로 개발한 거를 나중에 흡수해서 주입을 시키는 거라 처음부터 테슬라처럼 본인들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모든 연계를 생각하고 원툴로 개발한 거는 그 효율성이 완전히 다르죠. 그런 의미에서 테슬라의 AI는 물리적 AI라는 다른 매그니피선트 세븐 기업이 대체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 물리적 AI는 구현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지금 당장 자율주행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비즈니스 모델화 되기 어렵죠. 그 다음에 테슬라 봇이 지금 당장 우리를 대신해서 이 청소를 여기서 해주고 있기 어렵죠. 그쵸. 앞으로 수년이 걸리죠. 네.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AI가 본격화되는 시기는 조금 더 다른 기업들보다는 늦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2024년 지금 주식시장이 예상치가 서로 다 달라요. 그렇죠. 국장이 좋을 거다, 네. 미국장이 좋을 거다, 미국에서 빅테크만 좋을 거다, AI만 좋을 거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건 처음 봤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4년의 가장 화두는 결국 경기 침체예요. 네. 지금 연준은 경기 침체가 없을 거라고 말하죠. 네. 연착륙일 거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024년에 3번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의 선물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예상하고 있는 거는 5번에서 6번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연준이랑 많이 다르잖아요. 그럼 왜 다르냐? 시장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꽤 높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1년에 5번, 6번의 금리 인하로도 사실 부족해요. 한 8번은 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연준은 3번,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은 7, 8번을 해야 되는데 왜 5, 6번으로 보고 있냐? 그냥 둘의 평균치가 그 시장의 평균 예상치가 된 거예요. 그 얘기는 시장은 연준과는 다르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꽤 높게 보고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럼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식시장이 안 좋습니다. 과거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때마다 S&P가 20% 또는 그 이상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나요?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빨리 내리는 거잖아요. 그럼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냐? 기업들이 실적이 무너지죠. 그럼 기업의 그 주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기업이 만들어내는 현금 흐름의 기대치가 주가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기가 무너지면서 EPS가 주당 순이익이 확 떨어져 버리면은 제 아무리 연준이 유동성을 푼다고 하더라도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면은 주식시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지금 2024년은 왜 이게 화두가 되고 있냐? 확률이 반반이란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는 결국 흐름이 갈릴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신이 아닌 이상 전문가들도 예상이 반반인데 누가 알겠어요? 네. 모르고 만약에 연착륙이 된다면 저는 주식시장이 결국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S&P가 신고가를 뚫었죠. 네. 네. 신고가를 뚫고 나면 그 이후로는 사실 계속 신고가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기만 받쳐준다면. 네. 그래서 경기가 받쳐주는 상태에서,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연준은 결국 금리를 3번을 내리든 4번을 내리든 2번을 내리든 결국은 유동성 확장 기조로 갈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흐름으로 갈 경우에는 저는 국장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경기가 무너지면서 결국 경기 침체로 간다. 그러면 미국장 무너질 거고, 그러면은 달러는 그래도 좋겠죠.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면은 국장은 상대적으로 더 안 좋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만약 여기에 대한 해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결국은 채권과 금 쪽을 살 수밖에 없죠. 하지만 나는 그냥 남자고 야수고 연착륙에 걸겠다 하시는 분들은 미국 주식 좋고, 그 중에서도 대형 기술주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S&P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평균적으로 70%가 넘게 올랐어요. 그리고 이 7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493개의 S&P 기업의 평균 상승률이 6%. 근데 작년에 물가 평균 상승률이 그 정도거든요. 네. 그럼 얘네들은 결국 493개 기업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다 한 거예요. 네. 그 기조가 올해도 저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은 결국은 평균 회귀에 의해서 잘 나갔던 애들이 돌아오고 못했던 애들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저는 2024년까지는 그래도 AI의 과대 광고가 이게 거품일지라도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착륙일 경우에. 주식 투자에 대해서 또 오늘 좋은 정보 알았는데요. 또 제가 궁금한 것도 좀 많이 들어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신민철 저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